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의 성적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의 성적, 성취 이것은 부모의 관심과도 비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세 번째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뉴스들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에서 특별히 관련을 많이 맺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 하면 참 좋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난 4년 전서부터 하브루타를 공부시켜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하브루타 공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방식은 아니지만 그 방식적인 면이 좋기 때문에 그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주목했던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살펴보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옛날 영화를 보다가 가슴에 이 육각형 별을 단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육각형 별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별은 유대인들만 찾던 유대인 표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별은 유대인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보신 겁니다. 혹시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서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모자도 쓰고 새카만 아래 옷에다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두루마리까지 덮어쓴 그런 사진을 또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아니면 어른이건 애건 하는 거 없이 이 머리 위에다가 빵떡 모자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도 유대인입니다. 이 모자 이름이 키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 감추기 위해서 이 키파를 꼭 씁니다. 왜 머리를 감춰야 되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겸손하라 하는 입장에서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재미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을 보시고 또 그림을 보신 중에 커다란 돌담벽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또 서쪽 벽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터에 둘러싸은 벽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스쳐가면서 보는 유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고 보고 하는 때가 있는데 뉴스 기사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참 자주 듣습니다. 사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대포를 쐈다, 미사일을 쐈다, 가자 지구를 끔짝없이 부수려고 통제하고 미사일을 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가운데 유대인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 가운데 옴싹달싹 할 수 없게 끼어 있습니다. 4억 명이 되는 아랍 사람들 그 틈에 한 구석에 바닷가 한 구석에 약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쟁이 자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계 경제, 정치, 뉴스거리에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상대로 해서 테러가 벌어졌다. 유대인 아이를 향해서 테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뒤에서 유대인들이 그 자금을 쥐락펴락한다 라고 하는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 사고도 종종 뉴스에 들어오곤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뉴스 중에서 가장 때만 되면 가장 신속하게 빨리 듣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2013년도에는 2013년도 노벨상 수여식 때 12명의 사람에 대해서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2013년에. 근데 그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여할 때 그 후보자들을 발표할 때면 유대인들이 꼭 끼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보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도 한 권쯤은 있을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위에서 듣고 정보를 접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자산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민족들,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삶, 정신, 역사, 문화, 즉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 헤브라이즘이 고스란히 오늘날 유대인에게 물려진 것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이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서부터 있었던 그들 조상들의 삶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는 놀라워요. 와, 놀랍다. 와, 놀랍다. 하나는 야, 부럽다. 하는 그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조상들이 그것을 물려줬습니다. 사실 헤브라이즘처럼 유산을 물려준 그러한 하나의 문명이 무엇이냐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것은 서양 철학, 서양 사상의 두 부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로부터 시작됐고 헬레니즘은 그리스인들에게서 시작된 그런 두 가지 문명의 갈래입니다. 근데 사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유적들을 많이 물려줘서 그 유적들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민족은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아주 오래된 유적들, 볼만한 유적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볼만한 유적들은 없습니다. 헬레니즘은 물건으로 유산을 물려줬는데 헤브라이즘은 사상으로, 정신으로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헬레니즘은 제껴두고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헤브라이즘의 이 두 가지 유산, 부러움과 또 놀라움이 교차되어 있는데 그 놀라움과 부러움, 그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헤브라이즘은 그 후손들에게 생명력을 건네줬고 또 생존력을 건네줬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명력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이지 피곤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국가 자체로서의 출발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은 피지배자로서 종속적인 삶을 숱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제국들의 압제에 숱하게 당해왔습니다. 애굽에 당해왔고 바벨론에 당해왔고 그들은 이국 땅 강가에서 울면서 자기네 땅을 기리고 슬퍼하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금은 기명들이 다 없어지고 겨우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너진 성벽, 서쪽 벽 그거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각 시대마다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던 그러한 피지배자로서 살던 종속의 역사를 살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국가 그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질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짓밟았던 나라들은 다 그 제국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파멸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자기네 역사를 여전히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지배자로서의 종속의 역사가 아니라 마땅한 자기 민족의, 자기 땅의, 자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만 달랐을까요? 네, 이 민족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허리가 휘어진 노인의 등에 엄청나게 많은 압박의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꿈쩍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짐들이 놓여 있지만 이 노인은 그래도 그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겠다고 지팡이를 짚고서 그 짐을 등에 지고 근근히 걸어갑니다. 기어갑니다. 그렇게 이 민족들은 역사를 그렇게 다음 때에 넘겨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명력이 아주 길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살펴볼까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교회, 제국,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을 압박했던, 그들을 지배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과 그다음에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얽혔던 이야기 속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유대 민족 자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수리아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또 그 위기도 넘겼습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들 다 약탈하고 박탈할 수 있는 고난이 십자군에게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두 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참 민족 멸절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근대 사회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의 나치즘에 의한 학살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셈주의에 의한 민족 멸절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이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모스크바 전쟁 기념관에 가면 그곳에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멋있는 감명 깊은 상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쪽 끝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꽤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이 동상들이 서 있는 시작점에는 몇몇 사람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미 사라져야 됐을 그 민족의 생생하게 살아가는 생명력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하나의 작품이 그곳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바로 그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 뭘까요? 그렇게 많은 역사 속에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생존의 그 비밀,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력으로 살아갔지만 그 생명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하는 생존력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존력이 무엇일까요? 그 생존력을 제가 풀어낸 글이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다.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움, 배움, 배움. 유대인 생존의 비밀이다. 생명력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생명력인데 그 생명을 이렇게 계속 생존할 수 있게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존할 수 있게 만든 그 힘은 배움에 있었다고 아하드 하암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비교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전화기가 빠르다고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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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비밀은 빠름에 있습니다. 빨리빨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생존의 비밀은 배움에 있다고 합니다. 라파엘 베를로블로스키 랍비입니다. 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배움은 언제나 유대인의 삶의 뿌리와 수원이 되어왔다.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일 수 없을 것이다. 와, 참 이렇게 확신에 찬 배움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자기 민족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택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생존의 비밀은 배움에 있었습니다. 이 배움은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교수 한 분 소개시켜 드리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을 갖다가 삼육대학 모 교수님께서 번역하셔서 우리 교우님들의 집에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책인데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배움은 곧 삶이다. 그것은 삶의 최고의 경험이며 인간 존재의 절정이다. 그렇군요. 이것만큼 배움에 대해서 더 좋게 표현한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배움은 곧 삶이다. 그것은 삶의 최고의 경험이고 인간 존재의 절정이다.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 그건 배움에 있었습니다. 여기 웨스트 리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 길이 있고 이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특별한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길 양옆에 조그마한 기념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기념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년도에 무슨 분야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 이름이 쫙 길 양쪽에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가면 약 130여 개가 넘는 기념비들이 쫙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군요. 130여 개가 아니라 193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념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의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나 확인했더니 22%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노벨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노벨상은 어떤 다른 입장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들 학문적인 이론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배움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빅3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이 대학에 21%의 학생이 유대인입니다. 아시아계, 유대인을 빼놓은 아시아계에는 12%에 불과한데 아시아계 전체보다도 10% 정도가 많습니다. 이 대학의 전체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이 세 개 대학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배움은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인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세상을 향한 문화 아이콘, 경제 아이콘, 정치, 문명의 아이콘 많습니다. 여기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는 20세기를 마치면서 20세기를 이끈 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막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칼 융입니다.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이 세 사람. 그래서 아인슈타인, 칼 막스, 그다음에 시그먼트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이 20세기를 이끈 문명의 선구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키신저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한국은행을 대신하는 또 다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립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경제인들이 모여서, 재력가들이 모여서,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단체인데 연준위라고 해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또 살피고 그다음에 그것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역대 회장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타임즈는 그 사실을 갖다가 크게 부각하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위원회 해갖고서 우리가 보던 얼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요? 스필버그 아시죠?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파라마운트 여행사,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매거진, MBC, 폭스, CBS, ABC 이 모든 경제, 정치, 문화의 아이콘들이 다들 유대인들이 그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커버그요. 주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커피 마시는 컵 거기에 그려져 있는 별다방이라고 하죠. 네. 그 스타벅스의 주인 하워드 슐츠도 유대인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 아이콘이 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유산이 있다고 하면 배움의 유산입니다. 그 헤브라이즘이 보여주는 유산을 배움의 유산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역사적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방당하고 몰수당하고 죽어나가고 이러한 어느 때 위기가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절에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위기에 살아야 됩니다. AI와 로봇과 경쟁하면서 사는 그 위기의 자리가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위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살아남았던 그 철학을 배우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철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배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이 공동체 유산으로서의 이 배움은 우리도 역시 받을만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들은 집단 지성의 유산을 갖고 있어요.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책이 뭡니까?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인 완성으로서의 배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브라이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탈무드,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지혜, 그리고 쉐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좋은 자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들은 이 유대인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채울 겁니다. 그들의 공부하는 방식 3개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공부는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부입니다.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이제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상상하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해대로 초등학교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하고 당당히 자기가 해석해낸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참 유대인 교육이 부럽습니다. 부러운 까닭은 바로 이런 점이 부러운 것입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토론하고 상상하는, 창조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공부를 그들은 교실에서부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떠할지 제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거절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지만 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만큼은 배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긴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